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김기춘은 법조인 출신으로 냉철한 이미지와 정치적 영향력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통령의 책사라 불리며 정권의 안정에 기여한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 뒤에는 문화와 예술계를 옥죄는 불법적 행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성향의 예술인과 문화인들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조사 끝에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관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했고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예술인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며 사실상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몰렸습니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문건과 이메일을 확보했고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실무자들의 증언은 일관되었고 지시 라인이 김기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일부 예술인들의 공개 증언 역시 사회적 공분을 더욱 키웠습니다. 김기춘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축적된 증거와 진술은 그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2017년 법원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기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권력의 상징이었던 한 인물의 몰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닌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때 사회 전체가 어떤 상처를 입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을 남긴 이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뚜렷한 경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최경환 경제통으로 불리며 한때 차기 대통령 후보군에까지 이름을 올렸던 최경환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경제 전문가로 비쳤지만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뇌물수수라는 치명적인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현금이 장관 집무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돈은 국정원 예산에서 조성된 비자금으로 정권의 입지를 다지는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사령탑이라는 공적 이미지는 무너지고 권력과 금전의 불법적 결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과 자금 전달 경로를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 법정에서 직접 최경환에게 현금을 건넸다고 증언하자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흘렀습니다. 집무실에 전달된 현금의 흔적, 보좌진의 진술, 국정원 내부 문건까지 증거가 겹겹이 쌓이며 혐의는 확정적이었습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경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정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며 단호히 질타했습니다. 판결문 낭독 순간 정치권의 분위기는 충격과 허탈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경제를 관리하던 최고위 인사가 뇌물 범죄에 무너진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최경환의 몰락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권력 앞에서 무너진 청렴성과 공직 윤리가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양승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점에 섰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한때 법과 정의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오랜 세월 공정과 원칙을 강조하며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이름은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스캔들로 더 크게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그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재판 결과를 조율하고 특정 사건의 판결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 그의 지시로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행정처의 컴퓨터와 내부 문건을 압수하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재판 거래와 관련된 문건 수십 건이 공개되었고 실제로 청와대와의 교류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양승태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고
판결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이어졌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정의가 무너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대법원장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승태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석에 선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었습니다. 법과 정의의 최후보루라 여겨지던 대법원이 권력에 휘둘렸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양승태의 몰락은 사법부조차 권력 앞에서 무너지면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는 한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며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부, 그녀의 이름은 정치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2016년 가을,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고치고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와 무관해야 할 개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한 정황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광화문 광장에는 매주 수백만 명의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함께 삼성, 롯데 등 대기업의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기업 총수들이 권력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으며 수사망은 좁혀졌습니다. 또한 박근혜와 최순실의 통화 기록, 청와대 문건이 공개되면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은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박근혜는 끝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많은 증거와 증언은 이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열린 형사재판에서 박근혜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엄중히 질타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국민의 뜻에 의해 탄핵되고 법의 심판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권력이 국민 위에 설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사건은 권력 남용이 결국 어떤 파국을 초래하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명박 현대건설 CEO 출신으로 샐러리맨의 신화라 불리며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이명박은 한때 경제성장과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기 후반과 퇴임 이후 드러난 진실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다스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비자금을 조성했고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수사는 회계장부와 내부 문건,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비밀 자금이 이명박의 개인 소송 비용에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삼성의 뇌물 제공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명박 측은 정치 보복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2018년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은 징역 1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국가와 국민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단호히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사건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법정에 서는 비극적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인물이 권력과 탐욕에 무너진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결국 그는 구속과 함께 정치 인생의 종말을 맞았고 이 사건은 권력형 부패의 교과서적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순실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만 알려졌던 최순실은 사실상 국가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비선 실세였습니다. 평범한 민간인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손길은 청와대 문건과 대통령 연설문 그리고 수많은 정책 결정에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2016년 언론 보도를 통해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고치고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단 설립 명목으로 삼성, 롯데, SK 등 대기업에 수백억 원을 강제 모금했고 그 자금은 사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비선실세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태블릿 PC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안에는 연설문 수정 파일과 청와대 문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증언했고 측근들의 진술 역시 최순실의 개입을 입증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권력 뒤에 숨어있던 민간인의 실체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2018년 법원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강요 등 혐의로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며 엄중히 단죄했습니다. 판결 순간 그녀는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국가를 농단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과 사적 친분이 결탁할 때 얼마나 큰 파국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순실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국정농단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까지 오른 김학의는 한때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청렴하고 강직한 관료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곧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으로 얼룩지며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2013년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특히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며 국민적 충격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나는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수사에 착수했지만 매번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으나 권력층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불신은 깊어졌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들의 추가 증언과 금품 제공 내역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는 구체적인 접대 정황과 금전 흐름이 담겨 있었고 이는 김학의의 범행 의혹을 다시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019년 검찰은 그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사실이 대폭 인정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고위공직자가 반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권력층 비리가 어떻게 은폐되고 지연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복된 무혐의와 재수사 끝에 내려진 유죄 판결은 국민에게 씁쓸한 정의의 단면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고위직의 명예를 잃고 부패 관료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은 오랫동안 개혁적 정치인의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한때는 깨끗하고 소탈한 정치인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이름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함께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가 기업인과 후원자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방식으로 자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의 청렴 이미지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자금 전달 경로를 추적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측근 인사들이 선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었다는 진술을 내놓았고 회계장부와 통장 내역에서도 불법 후원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선 송영길이 직접 보고받았다는 진술이 이어지며 혐의는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불법 후원금의 액수와 흐름을 입증했고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은 공직자로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송영길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법적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개혁을 내세우던 인물이 결국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되며 몰락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송영길 사건은 한국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인 돈과 권력의 유착을 다시금 드러내며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박범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기수로 불리며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올랐던 박범계는 오랫동안 개혁 성향 정치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곧 권력 남용과 내부 인사 개입 의혹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그는 검찰 인사 과정에서 특정 세력을 배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인물을 요직에 배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혁이라는 명분이 사적 권력 행사라는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장관의 지시로 특정 수사가 지연되거나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수사 기록과 내부 문건에서 직접적인 불법 정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증언과 정황은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법원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국회와 여론은 그의 행보를 날카롭게 지켜봤습니다. 결국 그는 정치적 부담 속에 신뢰를 잃었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비록 중형의 판결은 없었으나 국민에게 남긴 이미지는 권력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박범계 사건은 사법개혁을 주창하던 인물이 스스로 권력 남용 의혹에 휘말리며 개혁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는 권력의 위치에 선 자가 얼마나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10. 법관 카르텔 사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지만 법관 카르텔 사건은 그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이익을 나누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을 조율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며 사회적 충격은 거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판사들이 특정 사건 판결에 개입하거나 인사상의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관 집단 내부에서 권력형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공개되자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행정처의 컴퓨터와 내부 문건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수의 판사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판사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와 승진을 둘러싸고 은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일부 판사들에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단호히 지적했습니다. 법관 카르텔 사건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집단마저 권력과 이해관계에 얽혀 부패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뜨린 이 사건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뼈아픈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